온열에 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까지요. 이제는 본인들도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국정원에서의 어떤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고소도 하고 이제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좁혀주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항상 집권 초기에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정이라든지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어떤 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너무 속도가 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일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측에 이제 타켓이 맞춰주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진행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그냥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 자체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나 빠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한 기색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는 뭐 4대강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예. 하고요. 이제 검찰 조사, 포토라인 서게 될까라고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정부가 전선을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면 결국은 누가 피곤해지냐면 국민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아주 그 상시적인 이제 사정 정국이 형성됐는데 그때는 구 여권이라는 게 이런 게 겨냥했다기보다는 구 권력기관 이런 데를 겨냥해서 이제 또 군부 이런 데를 겨냥했는데 현재의 정부는요 주로 구 여권에 겨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시절뿐 아니라 이명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적폐는 청산돼야죠. 그러나 이렇게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것도 어디에 맞추느냐? 구 여권에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가 저 명분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선이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또 장기화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적폐 청산의 피로감. 그다음 나중에 되면 적폐 청산의 기피증까지 올 수 있거든. 왜냐하면요. 지금 정부로서는 당면한 과제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이런 안보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만 자꾸 돌아가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지금 이제 사생결단으로 아마 앞으로 이제 저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전국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정부가 너무 빨리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동력을 오히려 자꾸 상실하는 게 아닌가 이 점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현안, 안보 문제나 뭐 경제 문제 이런 게 산적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지금을 건드리는 건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좀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정원의 그 댓글 문제, 그 선거 개입과 국정원법 위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MB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소위 그 82명의 연예인과 그 문화 관계자, 종사자들에 관련된 문제가 정확하게 뭐 원세훈 국장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고가 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증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네. 그 사이에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간 게 문서가 남아있을 리도 만만한 상황이고 그런 게 나온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유가 드러나면 말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될 일도 생기겠지만 지금 어제 뭐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하고 또 김미화 씨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뭐 고소 고발할 뜻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거는 정말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식 반응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측근들 사이에서는 정치 보복이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도 피는 피를 부를 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적폐청산해야죠.
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되묻고 싶고요. 네.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게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숨겨놓던 어떤 마수의 칼을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수갑을 채워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라는 말까지 지금 한 명, 두 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 장기화 또 망신주기 이런 결과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뭐 저렇게 온유하는 품은 사람들이라고까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네. 마음속에 어떤 부담도 갖고 있을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말하자면 좀 해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네.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갑질 논란으로 크게 말썽을 빚었던 그 박찬주 대장 보니까 그 갑질 문제는 별 얘기가 안 되니까 네. 뇌물로 했죠? 뇌물수수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별건 수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개입 사건 여기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수사로까지 가능성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별건 수사 아니냐. 또 하나는 친문 세력이라든가 친노 세력에서 이미 어떤 표적을 딱 정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최소한도 포토라인까지는 세운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전전직 대통령까지 뭐 감옥에 넣을 수는 없지만 포토라인을 세워서 거의 감옥에 가는 것과 다름없는 어떤 망신을 주겠다는 혹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본인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뇌물 수사를 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함으로써 중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없었던 네. 일이 됐었고 그 당시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언론과 네. 그 정부 간의 그런 갈등 문제 또 언론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명박 측에서 이걸 반격에 나설 경우 현 대통령과 네. 전 대통령 간의 이러한 어떤 그 볼썽사나운 어떤 그런 정쟁으로 비하한다면은 네. 뭐 나라도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증거가 명확하지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네.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치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가겠냐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아마 취재진은 하나, 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SNS를 보더라도 2달째 더 이상의 추가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 속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지금 참 이명박 전 대통령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많은 이야기들 결국 본인 향해서 있고 사실 이제 원세훈 원장에 보면 당시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을 솔직히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뭐 그건 어떤 인사의 어떤 뭐 책임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책이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근데 불편한 심정일 텐데 제가 볼 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근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기념관도 설립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 한이 맺힌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보면 정말 본인이 정말 테러까지 당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일단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국정 자체가 잘 굴러갔던 네. 그런 측면들을 좀 저는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전직 대통령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흠결을 둘주자면 뭐 한정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이 다음 정권에서 또 들추기 시작한다라면
이 우리나라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 뭔가 계속 한 1, 2년 자체는 그냥 적폐청산, 과거청산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좀 정치적인 생각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에 집중할지 또 어느 곳을 향해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를 벌어진 너무나 많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지금 뭐 각 부처마다 다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뭐 끝이 없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한 말씀은 예, 시민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제 시민분들 여론도 좀 술렁이는 모양이에요. 미술관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표를 이름 예. 석자가 적혀졌던 그 그래서,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되면 정부를 지지했던 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세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것을 압력을 가중시키면 또 그 열기는 더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정부가 말이죠. 어쩌면 그 발을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또 문재인 대통령 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거든요. 국민의 직선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은 특별하게 그 지위가 특별하게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정말 할 수 없었던 일, 무슨 내란을 일으켰다든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대통령으로서 이 뭐랄까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적으로도 이게 존중돼야 되고 그러면 네. 후임 정부에 의해서도 전임 정부의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말이죠 이제는 와서 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별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아까 뭐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할 일 많은 분입니다. 그다음 스스로도 또 언젠가는 또 전임 대통령이 돼야 될 분이니까 이제는 정말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국정 네. 과제에다가 몰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올해가 벌써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휘호 과거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휘호 선물을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고향인 구미에서 이제 기념 사진전하고 휘호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사진점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국민들하고 만나는 모습이나 뭐 경제 기반 조성에 나선 모습 이런 것들에서 총 한 396점 정도의 사진이 전시가 되고 휘호 전시에서는 이제 62년에 신년 휘호, 그 혁명 완수라는 네. 그 휘호를 시작으로 해서 1979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했던 79년 마지막 휘호인 이제 뭐 삽교천 유역 농업개발 기념탑 이거 포함해서 한 100점 정도가 네. 이제 전시가 되는 건데요. 어쨌건 지금 그 딸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전 국정농단 문제로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더 외면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뭐 성대하게 치르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질곡의 현대사, 대쪽 같은 관료로 알려진 고 신현학 전 총리의 육성 녹음, 생전 육선 녹음을 바탕으로 책을 나왔는데요. 이 책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돌아가신 이후에 펴놓는 역사의 한 길목의 진실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휘호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역대 대통령의 시계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휘호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더라고요. 글쎄 이게 지금 휘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통령들이 보면 주로 이제 좀 정신도 집중하고 특히 뭐 다른 어떤 그 이제 휘호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휘호가 값이 이제 꽤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0억 9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또 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제 이 총액 자체가 한 5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고요. 이게 아마 네. 김대중 대통령도 3억 뭐 2,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역대 대통령들의 자기 어떤 통치 이념, 뭐 대도무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화 네. 단결라든지 이게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지만 사실 이게 뭐 100년이 지나고 한다라면 이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뭐 사상과 정신 또 각 국정 지표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대통령 박물관이나 크게 세울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소중히 간직을 해서 그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이것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한 권의 책, 신년 화계의 증언. 이 신년학 총총이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11.6 그 현장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5.18, 12.12. 이분이 차관 그리고 총리로서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사후에 이렇게 그분의 역사 다시 돌아보기가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책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는 특히 이제 발탁을 받았으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아주 각별한 사이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저기도 나옵니다만은 담배 대통령 앞에서 뭐 담배를 피우면 또 대통령 담배 불을 붙여주고 이렇게 네. 할 그 정도의 그 관계였고 또 저분은요 35살 때 부흥부 장관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또 이 경제계뿐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12.6 이후에는 저분이 이 총리로서도 그랬지만은 저분이 나중에 권력의 실세가 되는 것 아닌가. 정권을 저분이 잡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분이 의도가 네. 그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 나중에도 말이죠. TK의 대부였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저분이 전두환 그 당시 합수부장 앞에서도 당당했고 말이죠. 네. 이렇게 또 최규하 대통령 앞에서도 최규하 대통령한테 오히려 대통령 그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말이죠. 뒤에서 힘을 실어줄 정도로 그렇게 강단 있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반대편에서는 또 저분이 여러 가지 구악이라든지 이런 데 얽혔다고 뭐 공격을 네. 해댄다든지 예? 그 정치적 부패 뭐 뒤에 뒤에서 그걸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도 큰 획을 그은 아주 선이 굵은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것은 저분이 그래도 그 아들 되는 분이 아마 이제 이번에 신년학의 증언 이래가지고 네. 책을 내신 모양인데 생전에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같이 최근에 회고록을 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썽을 피운다든가 뭐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큰 굵은 획을 그어놓고도 그냥 그렇게 가셨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후진들에게 뭔가 말해줄 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12.6 그 전후로 해서 특히 네. 12.6 이후에 제5공화국 탄생한 그때까지도 저분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실세 그룹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그때 역할을 하신 건 맞습니다. 예. 당사자의 시각으로 회고록이 써진다는 거 감안을 하고 본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마치 마지못해 대통령을 하고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추천을 한 것처럼 본인은 수동적으로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회고록을 보면 중앙정보부장 내가 겸임해야겠다.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 당시에 체포까지 하려 했다는 뭐 체포하고 증언이 나오던데요. 지금 이 총리 신현학 총리를 그던 총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해 들은 것을 쓴 게 아니고요. 네. 육성으로 녹음해놨던 이제 고인의 그런 육성 목소리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책 저 신현학의 증언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왔던 얘기와 정반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나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냥 아예 그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저기 중앙정보부장 겸임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양해가 아니라 그냥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해서 진행해 왔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는 배치되는 사실관계여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계엄사령관일 때 신현학 총리도 꼭두각시였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이 두 분의 주장이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충돌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현학 그 당시 총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압박한 적이 없다. 나가라고 네.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제가 언제 그런 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회고록이나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보면 나는 전혀 압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나는 당시 실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5.18 계엄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그 회고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신현학 총리가 낸 회고록에 보면 당시에 신현학 총리한테 와서 대통령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규하 대통령 좀 내려앉히고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신현학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지금 어떻게 대통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증언을 비춰보면 결국 당시에서 신군부의 핵심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5.18 확대 계엄을 할 때 당시 신현학 총리가 다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신현학 총리는 노태우 씨하고 전 대통령이 친했어요. 그 뒤에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좀 척을 졌던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 회고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때의 상황,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최규하 대통령마저도 내란치로 했다. 이 증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재산이 29만 원이라고요? 아니 이래재단으로 1조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 물러나면서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러나 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만든 게 이제 이래재단 아닙니까? 이번에 미르재단 나왔을 때도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미르재단 나올 때 이병기 원장이 그랬던가 이게 과거에 이래재단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래재단을 만들고 또 국가 최고 원로회의인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의장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보면 푸틴이 그 대통령을 대통령을 꺽떡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섭정 메데데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만들어 놓고 총리로 앉아가지고 사실상 뭐 대통령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두환 씨도 물러나서 노태우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만든 게 이래재단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간파하고 사실은 정권이 탁 바뀌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아주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렸죠. 저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 취재하셨었죠. 그렇죠. 거기에 뭐 출입도 했지만 취임 준비 그때 그 당시 이충구 씨라든가 그런 분들 취임 준비위원장이 있는데 최백년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론한테 자꾸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자꾸 이래재단이라든가 그 그 원로 최고회의 의장 이런 자리들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하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사실상 싹 없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아무리 누가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바뀌고 나면은 정말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넘어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계속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허망한 꿈이었죠. 신현학 전 총리가요 한마디만 할게요. 6.29 선언 자기가 했다는 건의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라고. 이번 책에서 그렇게 쓰셨죠. 그래서 썼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든 그 정도로 TK 정권에 대해서 이분이 뒤에서 엄청스러운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TK 대부로도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신현학 전 총리가요.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패널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